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증권사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에서 부동산 그리고 리츠 중심 인프라 그리고 프로테크 산업 같이 좀 비상장 기업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업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고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그 스타트업 스피치가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15분 정도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취지에 맞게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프롭테크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이 프롭테크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대부분은 주택 중심 그리고 이제 특히나 유통 중심 그러니까 중개 플랫폼 위주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용 부동산에서는 제가 체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산업용 부동산 업계에 계시면서 좀 프롭테크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직접 접목을 하셔서 비즈니스에 활용하시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저는 원래 여기 안 앉기로 돼 있어가지고 전혀 질문지도 읽어보지 않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뭐 프롭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좀 아까 저희가 뭐 ESG 발표도 했었지만은 그 ESG의 구호가 있습니다. 그 노 스코어 노 데이터. 거꾸로 되네요. 노 데이터 노 스코어. 데이터 없이는 점수도 줄 수 없다. 한마디로 지금 기존에 있는 IoT를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재활용 활동하고 있는지를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레스브 스코어 같은 거는 물 건너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생각하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프롭테크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존의 공간부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테넌트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뭐 설계부터 뭐 실제 운영까지 특히 공조 장치 관련된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건물도 되게 오랫동안 발전을 안 해온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로 지금 조금이라도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도로명 주소, 그다음에 건축관리대장 주소, 그다음에 등기 뛸 때 주소가 다 체계가 틀립니다. 데이터 수집해서 저희가 다시 가공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블록노트 지번을 쓰고 있는데 2019년 12월 달에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게 블록노트 지번이랑 도로명 주소로 이제 건축물 관리단을 관리하다가 택지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확정 지분을 부여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오픈 API가 제공돼서 저희가 데이터 같은 걸 수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준공이 돼서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못 가져올 경우는 아직까지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산업용을 부동산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이나 주거용은 이미 이제 실적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공사비나 실적 공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데요. 산업용은 아직까지 그 실적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랍텍에서의 저희가 이제 중개나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개발 구축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개발 쪽에서 컨택을 많이 사용해서 그 산업용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사람이 그동안은 이제 견적자라든지 공정자가 시공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실적 단가들이 그러면 실적 공정표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초기 공정이나 초기 견적에 대한 실패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AI나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회사 내에서는 아예 벤처스라는 그 회사 자회사가 있어서 프랍텍 회사를 13군데 정도를 저희가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프랍텍에서의 개발 쪽에서의 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프랍텍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선 것 중에 하나가 고려대 물류교통연구실과 그 화주들이 물동량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으면 AI로 계산을 해서 이들에게 적정한 창고의 입지와 또 운영 방안, 창고의 운영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걸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제 있는 창고에다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사실 물류 창고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 놓은 데들을 저희 리에오밖에 아직은 없어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금 천안 이북의 연면적 3,000평 이상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확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한 데이터들 또 다른 지역 저희 이제 다음 그 확보 지역으로는 영남 쪽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도 확보를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들어 놔야 어떤 그 기술적인 솔루션이 발생을 해도 그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상우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 그 구축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비효율성이 많이 잠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류센터에서는 이제 그러한 비효율성으로 구축에 드는 코스트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어떤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런 쪽에서 프로테크가 접목이 된다면은 좀 더 효용성 있게 코스트를 낮추면서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물류 쪽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물류센터가 과거에는 거래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 그리고 실제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정형화되어 있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 좀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가격 검증 시스템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세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뭐 진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던 것도 좀 비정형적인 주택 자산의 밸류에이션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서 좀 인기를 끌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물류센터가 거래는 많아지지만 다 하나하나가 좀 유니크한 자산이고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시스템이 생긴다면 어떨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태동 가능성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하신다든가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하고 미국 10년, 한국 10년 이렇게 여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 국가의 이제 공사비를 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왜 공사비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공사비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측도를 높여야 되고 그대로 실행이 끝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엑시트 전략이 이제 매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엑시트 전략에서 매각 수익을 이제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 국가의 구축 시설비를 좀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도 물류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공사비가 평당 508만 원이 건설사 실견적들이 들어왔는데 입찰 금액들이 근데 저희가 발주사 입장에서는 이 개발사에서는 평당 420만 원이 초기에 당초 생각했던 수익성 확보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컨스트럭션이라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프랍텍에 대한 기술을 활용해서 끝내는 420만 원에 맞춰서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러다시피 한국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20% 30% 낮출 수 있는 프랍텍이라든지 이런 프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수행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거의 공사비가 30% 4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 개발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전문 구축사들이 시총이 50조가 될 정도의 꽤 높은 수익을 그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사비가 높은 상태로 그냥 가다 보면은 나중에 매각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각광받지 못하는 산업이 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프라텍에 대한 어떤 진일보된 기술들이 미국에도 많이 상용화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공사비를 좀 낮춰서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더 프라텍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물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거는 저희 최 대표 전문이기는 한데 물류도 사실 뭐 이런 산업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나 거의 똑같이 다 캠레이스로 움직이잖아요. 수익률이 나면은 그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펀드가 조성이 돼서
들어가서 매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모으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를 역으로 추산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의 그런 임대료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파악하는 건 이미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뭐 테넌트라고 다 같은 테넌트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기 이탈리아에서 그 DWS에 각한 사례도 캐링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명품 회사가 들어오면서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구축하기 시작해서 막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작업은 어떤 창고 어느 지역에 어떤 테넌트들이 들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가 프리미엄 테넌트로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왜 이 시설을 굳이 택해서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요즘에 이런 그 물류부동산 개발 자문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잘 풀어낼 방법이 없을까? 뭐 상황관계를 연구하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 말씀하신 그런 솔루션이 개발이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생각보다 지금 뭐 물류 다 아시겠지만은 이 물류 자산들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 한 4%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뭐 거의 테헤란로 자산 수준까지 떨어져서 뭐 되게 지금 인기가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축적이 될수록 그러한 밸류에이션 시스템 이런 개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자본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가치를 좀 정확하게 뭐 가르쳐주고 시장에 알려주고 이제 틀리더라도 오차가 좀 생기더라도 그런 툴을 제공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그 프로테크만큼 가장 각광받는 단어가 이제 ESG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업계에서는 ESG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는. 근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수용도가 프로테크만큼이나 좀 낮았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 ESG를 통해서 ESG 전략을 쓴 그런 자산군이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오른다든지 이제 그러한 밸류에이션에 가격에 반영되는 사례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체감을 하시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력 절감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지만 ESG를 실천을 했을 때에 손바뀜되는 거래에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물류 그리고 지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물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당장 ESG를 감안해서 뭐 리드 인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뭐 잘 봐줘요 중립. 지금 이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캐피탈 게인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지금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규제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이득보다는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리스크를 감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E랑 소셜과 가버넌스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형태의 그 규제 패키지 같은 거를 올해 연말까지 수립을 하거든요. 뭐 EU랑 이런 데 아직 그런 해외에서 개발 사업 안 하시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은 국내에서도 뭐 벌써 산자부가 뭐 KESG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중심으로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뭐 이 ESG 관련해서 뭐 친환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된 물류 사례는 본 적이 없고 뒤에서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오피스는 뭐 여기 GFC만 해도 리드 인증 받은 건물 중에서 임대료 낮은 건물은 없잖아요. 역으로는 또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아까 그 뭐 프리드먼 부시 그 리포트를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게 70%나 내가 개인을 얻었다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프리미엄한 거를 지으면서 거기에 ESG 가만히 들어가는 거고 그 자산들은 또 당연히 프리미엄 대접을 받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깐 물류자산에 대해서 ESG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운영단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크게 뭐 임차인들이 그거를 찾는다거나 굳이 인증된 창고를 찾는다거나 이런 이슈들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에 트라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발 단계에서의 시작입니다.
물류 부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허가에 대한 이슈와 인허가를 받고 나서도 민원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는 현장들도 꽤 있는데요. 아예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혹은 그 부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ESG에 대한 요소를 넣어서 획득을 하거나 또 그거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허가를 받을 때도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이제 그 H사와 이제 다음 주에 연계를 하는 것도 창원에 있는 어떤 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와 이제 같이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컨소시엄 같은 걸 맺어서 개발 그 부지를 획득하는 작업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이사사 같은 경우는 거의 ESG에 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상업시설에 있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나 저희는 대부분 공업시설에 이제 있기 때문에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공사비도 저렴하고 운영비도 다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 89% 하다 보고 또 많이 쓰는 사람이라 봐야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광고 대행사들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저는 이제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ESG라는 용어가 이제 미국에서 쓰이지 않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35개 오피스가 있습니다. 지사. 근데 그 지사 건물의 50%를 이미 넷제로 에너지 건물로 전부 다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건물 가치를 올리기 위한 어떤 밸류에이션 작업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어떤 보면 사회적인 봉사, 어떤 공원, 환경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가다 보니까 ESG와 일맥상통하지만은 실은 데이터 센터는 건물의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시설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ESG를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공헌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는 상당히 목적상 맞지가 않거든요. 시설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력은 더 갖다 쓰면서 시설의 안정성을 또 답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해 시설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처음에 구축비를 낮추고 빠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해서 차라리 이제 세수 효과를 내는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 때문에 실은 데이터 센터는 예전에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미국에서 리드 AP 자격증을 전부 다 획득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또 모든 건축물에다가 리드 자격증을 따는 게 설티파이를 받는 것이 하나의 그런 유행이었는데 실은 제가 2010년대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리드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사실 가장 전력을 많이 먹는 건축물인데 그럼 이렇게 강화되는 ESG 환경에서는 향후에 그런 친환경 인증을 받기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ESG 개념에 묶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테넌트 유치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생각을 하지 ESG에 관련한 그런 용도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은. 네, 그럼 여기까지 행사 취지에 맞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온라인 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신 분들이 모두 너무 핫한 그런 자산군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문의를 받는 게 이제 개발에 있어서 물류센터, 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개발의 난관이 무엇인지를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특히나 데이터 센터는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상당히 많이 하다가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런 난제, 그러니까 장애를 많이 체감을 하시고 오히려 좀 빨리 포기를 하시는 그런 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금 느끼시는 그냥 아예 그린필드로 개발을 하실 때에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로 작용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지 이제 개발 부지 확보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전력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큰 문제인지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많이 미비해서 수요 예측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뭐 대정부 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류센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인허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인천 쪽이나 뭐 이런 그 산단 내에다가 아예 용지 자체가 물류용지로 공급되는 데들 하시는 것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인 것 같고요. 그냥 일반 그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할 때는 사실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는 코어 지역에 점점 가까이 오는 추세인데, 이 거꾸로 인허가에 대한 이슈는 코어 지역에 가까울수록 혐오 시설로 인지된다거나 뭐 큰 트럭들이 사실 많이 다니고 하니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류센터에서는 사실 이 ESG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좀 개입이 되어서 주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 그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물류센터가 센터의 용도만이 아닌 어떤 뭐 전기차의 충전소라든지 이런 용도들로 좀 부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류창고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특히나 ESG 요소들이 좀 많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정부와 관련돼서도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그 자산이긴 합니다. 물류센터가 뭐 굉장히 많은 인력을 창출하거나 고용 창출의 효과가 높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어렵기는 한데, 저희는 소비자들도 소비자들의 인식도 조금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기회가 아주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 신사업으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기 위해서 뭐 인허가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들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솔직히 지금 반도체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타 산업들이 영향을 받듯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미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신도시라든지 지자체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이런 뉴딜 이런 쪽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시에서도 유치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시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회에서도 이런 거는 혐오 시설이다, 아니면은 여기는 사람이 출퇴근하지도 않고 우리 시에 인구 증가율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인천공항처럼 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광캡을 꽂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으로 가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데도 그것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은 사람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구 증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미국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의 퀸시라든지 이렇게 낙후되었던 도시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디지털 파크를 유치를 해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무려 20%씩 매년 성장했던 사례도 있고, GDP도 15%씩 상승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해 주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좀 더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환영받고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하실 때 어려움은 뭐가 제일 크셨나요? 실은 제일 공사비가 많이 나가는 게 실은 아시다시피 지하를 얼마나 덜 파느냐인데요. 저희한테 지하를 파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대수를, 법적 주차 대수를. 근데 이 건물에 사람은 10명이 채 안 들어가는데 법정 주차 대수를 100몇 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어필을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낭비 요소가 되고, 낭비 요소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아마존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MS 애저 서비스의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당히 보고, 또 아까 전에 말씀 것처럼 허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8,900억짜리 토지 매입을 할까 말까를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FDI, 외국인 직접 투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을 허브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규제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사는 어떠신지. 저는 뭐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뭐 시행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분양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토지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시행사도 남기지 않고 그 할 수는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일부 뭐 성수, 가양, 뭐 영등포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만 해도 이미 분양이 끝나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기가 거치겠지만 성수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데 대기하겠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에 분양하더라도 일단 정보를 달라 그러는데 가격이 뭐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들이 좀 아직까지는 조금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언제가 떠나거든요. 다시 그 기업이 들어야 되는 순간에 저희는 좀 그쪽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항이 없어야지 기업이 들어갈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다 모든 부동산 종류를 막론하고 비싸진 토지 가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또 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 유망 산업 관계자분들과 네, 미팅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